네, SAT에서 단어는 사실은 사전적인 정의를 아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장 속에서 문맥이라기보다는 문장 속에서 정확한 주어와 그 목적어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문장의 뜻은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걸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이제 단어를 고르는데 그게 대부분 많이 틀려요. SAT에서는 실제로 그 가장 비슷한 단어를 골라라라는 질문이 두 가지가 보통 나옵니다.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예요. 근데 동사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은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의 산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오답이 있어요. 이거 많이 낚이는 거죠, 사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블루키 TV의 끝부분에서 언급한 단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네네. 원장님께서 그때 에피소드 저희 4인가요? 원장님이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에피소드는 되게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될 것 같아요. 단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맞아요. 그걸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단어가 정말 어려워서 SAT를 못한다라는 학생에게 그래 시간을 한 30분 더 주고 사전을 네 마음대로 써서 해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점수에 확연한 변화가 있는지 뭐 당연히 좀 더 맞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어의 진짜 사전적인 정의를 몰라서 못 푸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이 있고 없고에 혹은 내가 그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알고 모르고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절대로. 예, 그게 가장 재밌는 실험이에요. 사실. 그러면 왜 우리는 단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가장 눈에 띄어요. 학생들에게. 예, 예를 들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하도 문장을 많이 안 읽어보고 책을 안 읽어봐서 이 전체적인 걸 그냥 모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아무도 없어요. 다 뭐냐면 모르는 단어, 모르는 단어 두 개나 있네? 문장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가장 눈에 먼저 띄어요. 그런데 그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얘기해줘도 그 문장이나 그 글, 그 문단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 없어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어찌됐건 학생들은 그렇게 느껴요. 내가 단어를 모른다. 왜냐면 그건 사실이니까 눈에 아주 쉽게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아무도 저는 영어 기본기 약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아니면 제가 책을 워낙 싫어해서요 이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단어. 그러니까 야 오늘 시험 어땠어 모의고사 그러면 SAT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반응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어휘력이 부족한데 단어를 어떤 단어책을 사서 외우게 할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단어를 통제하고 단어를 시험 보게 하는 것이 가장 학원들에서 하기 쉬운 겁니다. 많은 학원들이 단어를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개의 단어를 외우게 한다. 혹은 150개의 단어를 외우게 한다. 라는 것을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계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만큼 집중을 시켜가지고 지문의 분석 능력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치로 환산해가지고 어머님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하지만 단어는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시험 봐서 몇 개 통과를 못해가지고 몇 번째 시험 봐서 끝내는 몇 점을 맞아서 통과해서 몇 시에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서 우리가 enforce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통제하기 쉽고 가장 가시적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좀 외람된 얘기지만 학생들의 어떤 학업 능력 향상에 이거 섭섭하게 들으시면 안 되는데요. 약간의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어머님들이 이게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좋겠지.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본인께서 한국에서 아니면 뭐 미국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단어를 그렇게 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대학을 가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게 도움이 됐는데 얘도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한 두꺼운 단어책 들고 막 중얼중얼하고 밥도 안 먹으면 중얼중얼 하면은 뿌듯해 하시죠. 근데 실제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드문 부모님들이 단어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그 단어를 문장 속에서 이 잡지 속에서 이 신문 이걸 봐라 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면 학원들은 왜 단어를 그렇게 홍보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쉬워요. 정말로 개수하기도 쉽고 관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강사가 안 해도 돼요. 원장도 안 해도 돼요. 대부분 누가 하죠? 누가 하나요? 우리 학원도 누가 하나요? 대부분 T들이 하죠. 그러니까 수월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생색은 생색대로 낼 수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세 번째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 말고는 SAT를 점수를 어떻게 향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뇌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해가지고 방법을 찾았다면, 찾았는데 그걸 얘기 안 한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죠. 모른다면은 그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단어를 그러면은 아니 왜 학원을 오죠? 집에서 단어장만 단어장은 인터넷에 찾으면 다 있는데 단어 아니면 학원에 가지고 달라고 하면 저희는 줘요. 단어 이 리스트 한번 외워봐라. 줘요. 그럼 받아가 집에서 외우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가장 큰 부분이라면. 그건 아주 작은 일부분에밖에 안 돼요. 예. 그건 확실합니다. 예. 그러면 SAT 문제에서 단어의 정의를 묻는 문제는 실제로 몇 개 정도 되나요? SAT 문제가 52문제인데요. 그 중에서 최대 10개예요. 보통 한 9개 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사전 정의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거와 오히려 반대라고 봐야 될 겁니다. 정확한 문장에서 이걸 묻는 거죠. 네. 그런 문제들은 정의를 올바르게 알아도 틀리죠. 그렇죠. 문맥에서 그리고 이 정확한 문장에서 이 동사가 왜냐하면 앤서 초이스는 비슷한 단어들이 나와요. 사전적으로 비슷한 단어 막 4개 중에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명백하게 아니고 그럼 이 3개 중에서 어느 게 되고 어느 게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감으로 풉니다. 해석을 해서. 그것도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이거 하면 이거 그 한국말을 이 영어 단어를 이 문장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한 다음에 한국말을 다시 영어로 하면은 C 여기 있네. 이거 다 골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 왜 아닌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most nearly means라고 이제 나오는 건데요. 저희는 줄여서 M&M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M&M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장 감으로 풀기 때문에 가장 늦게 improve 되는 부분이에요. 이 습관을 버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있어요. M&M에 나오는 문제는 동사나 형용사예요. 동사가 훨씬 더 많고 형용사가 좀 더 적습니다. 명사나 부사는 거의 안 나와요. 그 이유도 있어요. 뭐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는 증명하기가 훨씬 어려운 게 부사입니다. 그 이제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동사나 형용사는 명백해요. 근데 그 이제 몇 가지씩 저희가 그거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동사, 여기 지문에서 주어진 동사는 요거와 요거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 동사는 사전적으로는 비슷한데, 그 관계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장에서 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잘 안 하는 거죠. 감으로 찍으니까 대부분 감으로 틀리죠. 그래서 제 학생들 보고 don't trust your 감 맨날 그래요. 감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감이라는 게 굉장히 그 느낌으로 푸는 거, 뭐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어의 느낌, 영어의 감은 단기간에 임프루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푼다면은 내가 지금 630점 맞는 거 여름 끝까지 630점 맞는다라고 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네. 네. 블루키에서도 단어 외우게 하죠. 외우죠. 예. 몇 개 정도 외우나요? 기본적으로 뭐 조금씩 변화는 있는데 한 50개 정도? 50개에서 조금 더 많게 뭐 이 정도입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교육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가장 그 어휘의 양을 하루에 습득할 수 있는 게 49개가 가장 효율적이래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하루에 50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심지어 그 중에는 자기가 아는 단어들도 있으니까요. 새로 접하는 단어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여름에 이제 과제의 양은 어느 정도 될까요? 과제 양은 이게 또 굉장히 좀 이게 원래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제 양은 과제가 많은 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과제가 많으면 사고의 폭이 줄어요. 가장 좋은 것은 과제 양 자체는 적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비유가 될 수 있을까요? 바이올린 연습을 한다. 뭐 피아노, 손 씨는 피아노 하셨으니까 피아노를 연습할 때 그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올바른 뭐 자세로, 올바른 뭐 강조를 하면서 올바른 느낌을 이거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에서도 그냥 막 역기 막 들고 막 이렇게 역도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자세. 그렇죠? 올바른 자세라는 게 더 중요한데 SAT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엔 가장 효율적인, 가장 제가 보기엔 이상적인 과제의 양은 한 테스트가 5지문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여름 초반에는 3지문. 그러니까 5분의 3. 한 테스트에 5분의 3. 후반에는 5분의 4 혹은 maybe 정말 잘한다면 한 테스트. 저희 완성반 같은 경우에는, 만점반 같은 경우에는 한 테스트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꽤 많아요. 하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근데 3지문이라고 하면 사실 그 얼마 드냐면 한 35분? 40분이 안 걸려요. 그럼 40분 만에 오케이 끝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점수를 오르지 않는 것은 과제의 양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한 4테스트씩 막 하루에 6시간씩 숙제하라고 하면 점수 팍팍 오르기 아니에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풀 때 이게 B 아니면 D인데 왜 B지? 이걸 증명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서 스탁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5분, 10분씩 들여서 본인이 고뇌하고 그래서 틀리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It's better to get wrong for the right reason than to get right for the wrong reason. 찍어서 맞는 것보다 내가 올바르게 추구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요거 때문에 요건 안 되고 B는 이래서 안 되고 C는 이래서 안 되고를 했는데 그래도 틀렸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거의 지금 맞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푸는 게 맞는데 문제는 3지문을 내주면 아이들은 대부분 아싸 3개 하고 금방 풀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강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두 지문 정도 정말로 깊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학생들은 대부분 동의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야간에 보충학습, 이제 무료 수업 같은 걸 할 때는 그거를 강제로 시켜요. 그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제로 시키면 아이들이 그때는 그 전에는 몰랐어도 그거는 다음에 이제 알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핀포인트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느 순간 5분 단위로 끊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뭐 640분인가요? 아니 하루에 640분씩 뭐 5일이니까는 240분씩 5일이니까 뭐 1200분 헷갈려 죽겠네요. 20시간 한다고 한다면 20시간에서 정확하게 어느 순간에 실력이 0.1%씩 올라가느냐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답이 왜 아니지? 이 질문을 할 때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아이들은 그 질문이 딱 맞닥뜨리면 어떡하냐? 이거 왜 아닌지 모르겠는데 B 아니면 D니까 난 D로 올라야지 하고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향상할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하죠. 제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분명히 해요. 문제는 어머님들이 공유를 안 하신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거고요. 네, 어머니들이 매우 궁금해 하시는.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왜냐하면, 정말로 왜 점수가 안 오르는지 이 질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점수가 오르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관심 없으시고 대부분 뭘 물어보시냐면 모의고사 얼마나 자주 봐요? 단어 몇 개씩 해요? 이런 거 이제 아시죠? 맞습니다. 네, 어머니들이 매우 정말 궁금하시는 모의고사는 얼마나 자주 모의고사는 일단 답부터 해드리면은 제가 보기엔 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하나예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매일 보지 않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더 얘기를 하기로 하죠. 예. 네, 다음 시간이 매우 기다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은 모의고사를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다른 이유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가장 효율적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